금요일의 과학터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기후변화로 인한 해양 산성화를 주제로 도입 강연을 함께할 금부초등학교 교사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기후변화와 해양 산성화 그리고 산성 물질이 해양 생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행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서 매년 여행을 떠나곤 했는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세계에는 유명한 여행지들이 많은데요. 이 중 지금 위기를 겪고 있는 여행지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 여행지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몰디브입니다. 몰디브는 예쁜 산호초 섬과 하얀 모래, 그리고 푸른 바다, 연중 온난한 기후를 가지고 있는 섬나라입니다. 그런데 최근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저지대에 있는 몇몇 섬들이 수몰될 위기에 처해 있고 여기 있는 예쁜 산호초들도 백가 현상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칠레와 아르헨티나 남부에 있는 파타고니아라는 지역입니다. 산맥과 빙하가 어우러져서 멋진 풍경을 자아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있는 빙하가 녹아서 몇몇 지역이 수몰되고 실제로 몇몇 평야는 호수가 되기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장소는 호주에 있는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입니다. 이것은 세계 최대의 산호초 군락입니다. 우주에서도 볼 수 있는 자연 경관인데요. 최근 이곳도 산호초들이 위기를 겪고 있어서 2050년에는 산호초 군락이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 세 장소 위기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기후변화 때문입니다. 그럼 기후변화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먼저 기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기후는 이 날씨와 관련이 있습니다. 날씨는 하루 동안의 기온이나 강수량, 습도 등의 대기 상태를 뜻하는데요. 기후는 장기간에 걸친 날씨의 평균적인 특성입니다. 이 장기간이라는 것은 대개 3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장기간에 걸친 평균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변동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후 변화라는 것은 이 자연적 기후 변동의 범위를 벗어나서 더 이상 평균의 상태로 되돌아오지 않는 변화를 뜻합니다. 그럼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기후 변화를 살펴보면서 이 기후 변화의 뜻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는 1912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과 강수량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평균 기온은 10년당 0.2도씨 비율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에 보면 1912년에는 약 12도씨였던 기온이 지금은 15도씨 정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수량 또한 10년당 16.7mm 비율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현상을 기후변동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후변화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올라간 기온과 증가한 강수량이 더 이상 평균의 폭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기후변화는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를 겪고 있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1901년부터 2000년까지 전 지구 기온의 평균과 해당 연도의 기온의 편차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으로 나타낸 것은 평균보다 기온이 낮다는 것이고 빨간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은 평균보다 기온이 높다는 것입니다. 1970년대 후반 이후로
지구의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기후변화에는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자연적 요인과 인위적 요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적 요인으로는 흑점 활동의 변화로 인한 태양 에너지의 변화, 그리고 지구 공전 궤도나 자전축의 변화, 화산 활동 등으로 인한 변화가 자연적 원인에 속합니다. 그리고 인간에 의한 인위적 요인에는 온실가스 농도의 증가, 그리고 사람들에 의한 토지 이용 변화에 의해서 변화하는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5가지 원인 중에 온실가스 농도 증가와 관련된 것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실가스에는 이산화탄소와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습니다. 위쪽 그래프는 전 지구 평균 온실가스의 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온실가스의 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온실가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입니다. 이 이산화탄소는 화석 연료의 사용이나 또 산림 및 기타 토지를 이용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1950년대 이후부터 이 배출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발달과 인구 증가로 인해 이산화탄소 배출을 많이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산화탄소의 누적 배출량을 봐도 1750년대부터 1970년대 누적 배출량보다 1750년부터 2011년도의 누적 배출량이 훨씬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불과 4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전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 또한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1985년에는 340에서 350 사이였던 이산화탄소의 몰 분율이 현재는 400이 넘는 수치로 상승을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지구에 여러 영향을 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이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가 바다에 주는 영향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해양 산성화입니다. 해양 산성화는 산업혁명 이후 급격히 증가한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의 약 4분의 1 이상이 해양으로 흡수되면서 해수의 수소이온 농도가 증가해 해수의 pH 값이 낮아지는 현상을 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이 pH 수치인데요. 이 pH 수치는 수소이온의 농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pH 수치는 낮아지고 수소이온의 농도가 낮아질수록 pH 수치는 높아집니다. 우리가 pH 수치 7을 기준으로 해서 7보다 낮으면 산성이라고 부르고 7보다 높으면 염기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수는 현재 pH가 8 정도 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해양 산성화라고 하니까 이 pH 8인 해수가 7 이하로 떨어져서 산성 물질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바닷물이 산성이 되는 건 아닙니다. 바닷물이 산성이 된다기보다는 바다에 있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져서 pH 값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해양 산성화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인간의 생활로 인해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으로 녹게 됩니다. 여기에 이산화탄소가 바닷속에 녹아서 물과 만나면 탄산이라는 물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탄산이라는 물질은 다시 탄산수소이온과 수소이온으로 이온화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바다의 pH 값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발생한 이 수소이온은 물속에 있는 염기성 물질인 탄산염과 만나서 다시 탄산수소 이온을 만들게 되는데요. 바닷속에 있는 염기성 물질의 양이 줄어들게 되니 이 또한 해수의 pH가 낮아지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이 탄산염은 칼슘과 합쳐져서 탄산칼슘이라는 물질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탄산칼슘은 해양 생물 중 조개나 굴같이 껍데기가 있는 물질에 사용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 탄산염이 줄어든다면 탄산칼슘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탄산칼슘을 골격으로 하는 해양 생물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해양 산성화가 얼마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이 현황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이 빨간색 선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를 나타내고 분홍색 선은 해수 중 CO2 분압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파란색 선은 해수의 pH 수치를 나타냅니다.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늘어나고 그리고 이에 따라서 해수에 있는 이산화탄소 분압이 높아지면서 pH는 낮아지는, 바다의 pH는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의 pH가 낮아지면 해양 생물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지금 이 그래프는 만약에 우리가 이산화탄소 배출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어떻게 될지 예측한 그래프입니다.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pH의 감소 속도는 점차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산호나 굴, 익종류 같은 해양 생물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실험을 통해 이 산성물질이 해양 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성물질이 해양 생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는 실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물입니다. 준비물로는 산성용액, 염기성용액, 그리고 비커, 그리고 조개 껍데기, 산호, 핀셋, pH 실험지, 그리고 안전을 위한 장갑과 보안경이 필요합니다. 먼저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에 조개 껍데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액이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pH 시험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pH 시험지가 빨간색으로 변하면 산성 물질이고 녹색으로 변하면 염기성 용액입니다. 이 용액은 산성 용액임을 확인했고요. 이 용액은 녹색으로 변했기 때문에 염기성 용액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각각 용액에 조개 껍데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성 용액에 넣은 조개 껍데기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만 염기성 용액에 넣은 조개 껍데기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에 산호를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호도 조개 껍데기와 마찬가지로 이 산성 용액에서는 기포가 발생하지만 염기성 용액에서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성 물질에 조개 껍데기와 이 산호를 넣었을 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이 조개 껍데기와 산호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탄산칼슘은 수소이온과 만났을 때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나타냅니다. 실험 잘 보셨나요? 그럼 실제 연구 사례를 통해 해양산성화가 생물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생물은 바다나비라고 불리는 익종류입니다. 이 익종류는 크기는 매우 작지만 바다에 있는 여러 생물들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해양 생태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익종류를 pH가 7.8 정도 되는 바닷물에 놔뒀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나타낸 실험입니다. 15일째가 됐을 때 껍질이 하얘지는 현상이 발생하더니 30일째 됐을 때는 껍질이 투명해지고 점차 형태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5일째에는 녹아서 형태를 아예 잃어버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익종류가 형태를 잃은 이유는 익종류의 골격은 탄산칼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탄산칼슘은 수소이온과 만나서 이산화탄소를 만들기 때문에 이 익종류의 껍질이 이렇게 녹아버린 것입니다. 익종류 이외에도 성게나 홍합, 굴, 고동, 게, 바다가재처럼 탄산칼슘을 골격으로 하는 이 생물군들은 해양산성화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탄산칼슘을 골격으로 하는 생물군 이외에도 다른 바다 생물도 해양산성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림에 보이는 이 물고기는 숭어입니다. 한 연구에서 수소이온의 농도에 따른 숭어의 생존율과 그리고 성장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요. pH 값이 낮아질수록 생존율은 낮아지고 그리고 숭어의 성장 또한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양산성화는 어류의 생리와 생태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산업화 이전에 pH가 8.2 정도인 바다에서는 산호와 조개, 그리고 이 산호와 조개에서 살았던 작은 생물들, 그리고 이 작은 생물들을 먹이로 하는 물고기 또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pH가 8.1 정도로 줄어든 상태에서 조개와 산호가 성장에 영향을 받고 또 이에 따라 여기서 살아가는 생물군들이 영향을 받으면 또 그것을 먹이로 하는 어류들 또한 개체수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해양 산성화를 막지 않고 계속 방치한다면 결국에는 해양의 먹이 그물이 파괴가 돼서 해양 생태계가 많은 위협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해양 산성화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해양 산성화의 원인인 이산화탄소를 줄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방법은 이 플러그 뽑기의 습관화입니다.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꽂아놓은 이 플러그는 전자기기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 대기전력이라는 것을 발생시키는데요. 이 대기전력은 전체 전력 사용량의 약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쓰지 않는 플러그를 뽑아 놓는다면 이 에너지를 줄일 수 있어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이용하기와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입니다.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는 연료 사용 등으로 인해서
많은 이산화탄소가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가까운 거리를 걷거나 자전거를 타서 내연 기관 자동차의 사용을 줄인다면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분리수거 잘하기입니다. 일회용품을 생산하고 처리하는 데는 많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차적으로 텀블러 사용 등을 통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그리고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분리수거를 잘해서 이 처리 과정을 줄인다면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한 세 가지 방법은 우리 생활에서 조금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이겨내는 노력이 지속 가능한 바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